우리가 흔히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며 웃어넘기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림자 정부라던가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비밀 결사단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라면 어떨까요? 특정 국가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배후에 단 하나의 가문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한 나라의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손에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열광하는 스포츠팀의 구단주이자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문의 발행인이며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주인이기도 하죠. 심지어 그들의 힘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여론을 주도하는 유력 경제 주간지까지 닿아 있습니다.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대중의 시선 밖에서는 철저히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이들. 파시스트 독재자부터 공산주의 지도자, 그리고 자유진영의 투사들까지 시대의 승자들과 언제나 손을 잡으며 살아남은 생존의 대가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문이 어떻게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자신들의 사유물처럼 통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보고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이탈리아의 진짜 주인 아넬리 가문의 은밀하고도 거대한 제국으로 안내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1899년 이탈리아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산업화의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지만 대다수 국토는 여전히 가난과 낙후된 농업에 머물러 있었던 시절이었죠. 바로 그 순간 남들이 혼돈을 볼 때 기회를 포착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군인 출신의 조반니 아넬리는 당시로서는 몽상에 가까웠던 엔진이 달린 마차, 즉 자동차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뜻을 함께하는 투자자들을 모아 토리노에서 작은 공장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훗날 이탈리아의 심장이 되는 피아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해 생산량은 고작 24대 남짓, 직원도 35명에 불과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로조차 제대로 닦여있지 않던 시절에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그의 발상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명이었습니다. 조반니 아넬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야망가였던 셈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 그의 공장은 수천 대의 차량을 쏟아내는 거대한 요새로 변모했고 1906년 무렵에는 이미 직원 수가 2,600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처음에는 그저 여러 투자자 중 한 명인 주니어 파트너로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는 타고난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경쟁자들을 제치고 회사의 전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미국의 선진적인 조립 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핵심 특허들을 사들이며 기술적 우위를 선점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1908년 아넬리 가문은 첫 번째 거대한 시련에 직면합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탈리아 전역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사회가 총사퇴하고 조반니 아넬리 본인도 법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비록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바로 대중의 눈을 피하고 권력의 핵심과 밀착해야 한다는 생존 본능을 깨우친 것이죠. 이후 그는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회사를 국가 안보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트럭, 탱크, 비행기 엔진, 심지어 기관총까지 전쟁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피아트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이탈리아 군수 산업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공장 근로자는 32,000명으로 불어났고 회사의 덩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물론 막대한 전쟁 특수를 누렸다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전쟁 상인이라 손가락질했죠. 이때 아넬리는 아주 위험하고도 대담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당시 급부상하던 파시스트 지도자 베니토 무솔리니에게 접근해 정치적 후원자를 자처한 것입니다. 무솔리니와의 결탁은 아넬리 가문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독재 정권의 비호 아래
피아트는 승승장구했고 1930년대 후반에는 직원 수가 5만 3천 명에 달할 정도로 이탈리아 산업계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무솔리니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피아트의 공장은 다시 한번 풀가동되었고 나치 독일을 위한 물자까지 생산하며 그들의 금고를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전황이 연합군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아넬리는 또다시 놀라운 처세술을 보여줍니다. 파시스트의 조력자였던 그가 은밀히 연합군 측에 줄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가문의 생존을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잠시 동안 자산이 동결되고 파시스트 협력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이미 피아트는 이탈리아 경제의 그 자체가 되어버린 뒤였습니다. 피아트를 무너뜨리는 것은 곧 이탈리아의 멸망을 의미했기에 그 누구도 아넬리 가문을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면죄부를 받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를 지나 가문의 지휘봉을 잡은 인물은 조반니의 손자 잔니 아넬리였습니다. 1966년 회장직에 오른 그는 할아버지보다 한술 더 뜨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냉전 시대의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련과 손을 잡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소련 영토 내에 연간 62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거대 공장을 짓기로 합의한 것이죠. 자본주의의 상징인 피아트가 공산주의의 심장인 소련과 거래를 튼 이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게 했습니다. 하지만 잔니에게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이익과 확장이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피아트는 란치아, 알파 로메오 같은 이탈리아의 명차 브랜드들을 차례로 집어삼키며 덩치를 키웠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의 기업들은 이탈리아 전체 GDP의 약 7.4%에서 8.2% 사이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탈리아 제조업 종사자 5명 중 1명이 직간접적으로 피아트와 연관되어 있었고 토리노 같은 도시는 사실상 피아트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잔니 아넬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 프랑스의 자존심인 시트로엔까지 인수하려 시도했습니다. 미슐랭 가문과의 친분을 이용해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던 이 딜은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고 맙니다. 외국 자본, 그것도 이탈리아의 일개 가문이 프랑스의 국가적 아이콘을 소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시트로엔 인수 실패는 아넬리 가문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공장과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야 한다. 아무리 막대한 부를 쌓아도 정치적 결단이나 대중의 정서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넬리 가문의 전략은 180도 수정됩니다.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눈에 보이는 기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론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인 라 스탐파와 라 레푸블리카를 비롯해 수많은 지역 신문과 라디오 방송국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론사를 소유하는 차원을 넘어 이탈리아 내의 정치적 의제와 사회적 담론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뉴스를 한 면에 싣고 어떤 목소리를 죽일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이었죠. 놀랍게도 그들의 야망은 이탈리아 반도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15년 그들의 지주회사인 엑소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지분을 40% 이상 확보하며 최대 주주로 등극합니다. 전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CEO, 정책 이반자들이 매주 필독하는 매체가 아넬리 가문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이성을 지배했다면 그들은 스포츠를 통해 대중의 감성까지 장악했습니다. 이탈리아인들에게 축구는 종교나 다름없습니다. 아넬리 가문은 1923년부터 유벤투스 FC를 운영하며 이 팀을 이탈리아 축구의 상징으로 키워냈습니다. 유벤투스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마다 이탈리아 국민들은 열광했고 그 환호는 고스란히 아넬리 가문에 대한 찬사로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부터 부유한 엘리트까지 유벤투스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고 이는 가문이 계급 갈등을 넘어 사회적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남자의 로망이라 불리는 페라리마저 손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분의 절반을
나중에는 90%까지 확보하며 페라리의 붉은색을 아넬리 가문의 상징으로 만들었죠. 페라리가 가진 럭셔리함, 속도, 완벽주의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아넬리 가문의 평판과 겹쳐졌습니다. 대중은 그들을 단순한 재벌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자부심을 지켜주는 왕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흥분과 자부심을 소유함으로써 그 어떤 정치인도 범접할 수 없는 견고한 지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현재 아넬리 가문의 수장은 잔니의 손자인 존 엘칸입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온화해 보이는 이 인물은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가문의 제국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문의 뿌리였던 이탈리아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기로 결심합니다. 2016년 지주회사 엑소르의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긴 것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복잡한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이탈리아의 낡고 답답한 관료주의와 규제에서 벗어나 자본의 흐름을 자유롭게 타기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탈리아 기업이 아니라 국적을 초월한 범유럽 자본 권력으로 진화했습니다. 존 엘칸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 안주하지 않고 헬스케어, 기술, 데이터 산업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기업인 클라리베이트의 지분을 대거 매입하며 정보 산업의 중심부로 진입했죠. 오늘날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와도 같습니다. 누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다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선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넬리 가문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유럽의 산업 정책을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의 핵심 멤버이며 브뤼셀의 EU 관료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가장 먼저 의견을 구하는 마쿠의 실력자들입니다. 발렌베리 가문이나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완벽하게 터득했습니다. 자동차로 시작해 언론, 스포츠,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와 첨단 기술까지 그들의 포트폴리오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고 대통령은 물러나지만 아넬리 가문의 권력은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선거로 뽑히지 않았기에 교체될 수도 없고 국경 안에 갇히지 않기에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이런 거대 가문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그들이 허락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탈리아의 진정한 주인은 로마의 총리 관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리노의 저택과 암스테르담의 이사회 회의실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그리고 이 거대한 부의 제국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댓글에 자동차 이모티콘을 남겨주세요. 이는 여러분이 이 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했다는 우리만의 비밀 신호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알고리즘이 추천해주기 전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세상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넬리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정보가 곧 침이 되는 세상이니까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이면의 역사로 찾아오겠습니다.